안녕하세요. 뒷개소리 TV의 이진아입니다. 어제 김경수 재판이 있었는데 벌써 뭐 저는 매번 이렇게 늦어요. 어제 법원에서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김경수가 버스 타고 가는 걸 찍으려 했더니 법원에서 또 뭐 법원 직원이 저보고 법원 허가가 없다고 찍지 말라고. 하여튼 그 인간은 제가 봤을 땐 직권남용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걸 다른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인간만 나와서 하여튼 특별히 그 설치는 인간이 있어요. 찍지 말라고 그래서 찍다가 못 찍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나와갖고 법원 밖에서 다들 집회하는 그 장소에 나와서 사실 또 나와봤더니 김경수 지지자들이 김경수 사진을 그림을 뭐 아주 엄청 큰 피켓을 들고 응원하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김경수가 지나가는 버스 9180 버스를 좀 찍으면서 그 지지자를 하는 모습을 좀 봤죠. 어제 아침에 사실 그 재판에 가려고 제가 그저께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11시쯤부터 대통령하고 뭐 베네디 씨한테 편지를 뭐 빨리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글들을 모아놓은 거를 정리를 해서 보내는데 그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5시쯤에 이제 두 분한테 편지를 쓰고 나니까 뭐 잠을 잘 수도 없는 시간이 돼서 준비를 하고 일찍 제가 법원으로 갔어요. 지난번에도 일찍 그 지지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니까 한 6시 20분쯤, 25분쯤 이렇게 됐는데 가니까 이제 두 명이 와 있었고 뭐 그런데 조금 이따 한 사람이 어디 있는 저한테 번호표를 주는데 5번을 줬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는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서 있다가 중간에 이제 재판을 뭐 또 좀 흥미있는 재판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가보고 뭐 연예인인데 뭐 저는 모르는 젊은 애인데 음주운전을 아주 상습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선고를 보고 내려왔고 너무 졸려갖고 법원 그 한켠에서 좀 자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나왔다가 또 이제 여투비가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게 있어서 찍고 뭐 2시에 번호표를 나눠줄 것 같아서 1시 한 반쯤 돼서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줄을 섰다고. 뭐 저를 빼고 뭐 밀치고 끌어내고 뭐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번호 자리를 양보를 해줘갖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이재용 재판 들어갔을 때도 새벽 3시에 갔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가방 놓고 다시 9시에 가서 줄 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튼 어제 이 김경수 재판을 관리하는 이 법원 직원들은 정말 엉터리예요. 우리끼리 어제도 한 줄로 서갖고 번호표 나눠주면서 50번까지 번호표 받은 분을 제가 봤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법원들이 느닷없이 늦게 와갖고 줄선 대로 표지를 준다 해갖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항의를 했었고 또 뭐 그 경남에서 왔다는 남자 하나가 김경수 지지자라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나중에 이 남자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 자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했는데 법원 직원들이 나왔고 줄을 그따위로 시가갖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몇 시부터 줄을 서면 되냐? 1시부터냐? 2시부터 표를 준다고 했으니까 2시에 오려고 그랬었다. 그럼 1시부터 가려 할 거냐? 근데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 12시부터 할 거냐? 어쩔 건 얘기를 하라 했더니 그 얘기도 안 하면서 자기네가 어, 사람 수를 셀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나중에 만나서 한참 항의를 했는데 제가 다음에 만나면 그 직원들한테 항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재용 씨 재판에도 항소심에서는 거의 매번 재판에 3시, 4시에 가갖고 줄을 섰고 가방을 놓고 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법원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잘못해갖고 혼동이 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번호표를 받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뭐 그 중법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뭐 김경수 힘이겠죠. 아주 대단했어요. 서법정에서 하다가 중법정으로 갔는데 뭐 결과적으로 저희한테도 좋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게 뭐 김경수 힘이겠죠. 뭐 경남에서 버스를 타고 오니까 30몇 명 되는 것들이 자기네들 들어가면 딴 사람 서울에 부근 있는 사람들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려고 요구를 했으니까 중법정으로 바뀌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번호를 봤죠. 근데 57번까지는 일반인 좌석이고 물론 그 앞에 한 두 줄 정도는 그러니까 한 10여 명 정도는 관계자석이 될 것이고 57분까지 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58분부터는 기자석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기자가 다 들어와서 다 차진 않았었어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김경수가 들어오니까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는 목소리로 아유 우리 지사님 해가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진짜 기가 막혔었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김기시 그놈이 왔었어요. 이제 그놈이 왔고 신계룡 국회의원 놈도 왔고 또 한 놈도 왔다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은 제가 이름을 모르겠고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놈이 왔었고
또 한 놈이 왔었는데 코가 굉장히 큰 놈인데 그 놈은 제가 얼굴을 많이 봤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 민주당 쪽이 아니고 딴 데서 많이 봤다고 기억이 되는데 확실히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는 그놈도 왔었고 김경수의 마누라도 와갖고 있는데 뭐 쉬는 시간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자기네들 껴안고 어쩌고 하는데 그리고 또 끝나는 시간에도 보면 김경수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났었죠. 막 그리고 재판이 끝났을 때도 보면 김경수가 나가고 뭐 여기 지지자들이 한호를 하고 막 힘내라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분했어요. 박 대통령 재판에 김세윤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저희는 숨도 쉴 수가 없었고 들어올 때도 일어서거나 뭐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그 한두 명이 그런 거 가지고 난리를 쳤었고 대통령이 나가실 때도 나가시기까지 숨도 못 쉬게 꼼짝도 못 하겠는데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김경수 재판에는. 아니 이게 무슨 재판이야 이게 도대체가.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리고 변혜진 씨 재판에 박주영이도 엄청 못되게 했거든요. 하여튼 이 두 인간이 재판을 받아본 것 중에 가장 못되게 한 인간들이에요. 박주영이도 엄청 난리를 치고 변혜진 씨 그 피고인들 들어올 때 난리치고 나갈 때도 엄청 난리치고 그랬는데 아주 뭐 김경수 재판은 아주 뭐 이게 뭐 난리가 아니에요 도대체. 지지자들이 아주 그러면 이건 뭐 가족이야 가족.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참문호도 엄청 재판을 겁을 내죠. 뭐 보니까 뭐 엄청 겁을 내면서 부드럽게 하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면서 잘 들리냐 어쩌냐 그렇게 하면서 엄청 친절하게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판사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친절하게 하고 피고인들을 배려하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아니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해갖고 지 혼자 중얼대는 김문석 같은 놈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분위기를 엄청 제압을 했는데 하여튼 김경수한테 꼼짝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재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그 변호사들이 낸 항소 이유 그거부터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김동원이가 들으면 엄청 화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김동원이한테 시간 내서 편지를 쓸 거예요. 에? 아니 아무리 재판을 따로 판사가 다르게 받는다고 하지만은 변호사들이 하는데 근데 어제는 이제 그 태평양에서 선임된 변호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처음에 남자도 아마 태평양일 거예요. 제가 보지 않는 재판자 변호사였었고 두 번째 그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서 항소한 이유를 한 변호사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도 이제 태평양이라고 자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하여튼 김동원이가 들으면 엄청 화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뭐 이유가 업무방해 그 댓글 그 네이버나 다음 여기다가 댓글 달면서 업무방해 했다는 거하고 선거법 위반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1시간 반 한다고 하더니 2시간 반이나 했어요. 뭐 저는 중간에 듣기도 싫고 뭐 졸리기도 하고 그러고 복도로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여러 번 했는데 들어와서 들으면서도 뭐 그거는 신문에 난 거 민주당 인간들이 이 그 1심 선고를 나서 김경수 억울하다 하면서 뭐 공청회니 뭐니 하면서 떠들었던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변호인들이 한 것 중에 디지털 증거라는 게 프로토타입을 작성했고 어떠한 중요한 증거가 있는지를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검이 증거라고 제시하는 게 없다. 사실 이게 디지털이고 하다 보니까 그 11월 9일 날 시연했다는 것도 사실 물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서 포렌식 검사한 거를 나중에 마지막에 이 변호사들이 그 자료를 다 달라고 얘기했는데 김한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니까 막 방청에서 엄청 또 소리 내가면서 웃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보면서도 이 변호사들 주장하는 자료가 어디서 어디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 다 받아서 언제 검토를 할 거예요? 하여튼 제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 측에서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어디서 어떤 걸 달라고 하는지 제시를 해달라 한정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특검에서는 이거 재판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뭐 김경수가 풀어나지 않으면 뭐 재판 받고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검사 측에 전체적 자료를 요청한다 이렇게 하고 파일이 여러 개 11월 9일날 있다는 자료가 굉장히 파일이 여러 개 많은데 이거를 달라. 마지막에 물론 이게 이제 이런 거는 항소하는 이유 중에 얘기를 했는데 재판이 끝날 즈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특검이 자료를 골라서 주기에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텐데 특검 측에서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겠죠. 사실 뭐 저도 입장이 달리니까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특검에서는 이 변호사들이 원하는 자료를 주려면 그거 일일이 살펴보고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예, 이거는 대통령 재판하고 달라요. 대통령 재판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들이 거짓말 엮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건만 보고 하면 되는데 이 김경수의 재판은 포렌식 검사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료 살피는데 주고 안 주고 어떤 자료를 선별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실체 파악을 하는데 파일들이 김동원이 말만 한 거고 처음부터 김동원이가 사실을 왜곡했다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요거는 김동원한테 알려줄 거예요. 김동원이가 엄청 아마 재미있어 할 거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동원이가 주장하는 것이 강의장에서 킹크랩을 들고 와서 우경민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밖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들은 이런 거 가지고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 게 실제로 그걸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밖에 있으면서 그거를 시연하는 걸 봤다고 하는 정도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말밖에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 직원들이긴 하지만 직원들이 하는 진술이 전부 다 일관돼 있고 여러 번 반복을 해도 똑같은 진술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였었죠. 어제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 김경수와 같이 했을 때 어떻게 하시든지 이 김동원이를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됐기 때문에 김동원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김동원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말하는 그 진실이 어떤 걸 말하는지 자기네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심에서 너무 쉽게 김동원의 말만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텔레그램 자료가 없다. 특별한 의도로 선별적으로 남아있다. 당연하죠. 김경수가 이제 관계를 끊어보려고 텔레그램 방에서 나가니까 김동원이가 그걸 알고 나서 캡처를 하기 시작했었죠. 예. 그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동원이한테 김동원이가 거짓말쟁이라고 엄청 덮어 씌우면서 김경수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 김경수가 피해자면 김동원이를 왜 만나겠어요. 그러면서 이 캡처한 것만 남아있는데 이게 전부인지 의심된다. 당연히 사이가 좋았을 때 잘 나가다가 한 사람이 밥 빌려고 하니까 아차 싶으니까 김동훈이가 스크린 캡처한 거죠. 캡처한 것도 봐도 김경수하고 어떻게 해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호사가 전부인지 의심스럽고 김동훈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가 방향성은 있겠지만 서로가 그 방향성과 목적이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건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런 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판사의 판결문이 수많은 몸으로 본다가 나온다. 또 몸으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도 민주당 인간들이 뭐 공칭을 하면서 이런 말을 물고 늘으시는데 법원에서 판결문을 쓸 때 거의 다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기 대해서는 변호사들은 딴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고 사실 진정성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논리가 비약하다. 그 일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체적인 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주장한다. 판결문 진실과 주장한다는 이런 얘기는 대통령 재판을 본 저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그 변호사들은 태평양에 있는 변호사들은 이번에 합류돼서 잘 모르는데 변호사든 김경수든 민주당이든 어떤 얘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하여튼 김동원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드는데 김동원이가 돈도 안 받고 했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괜히 했겠어요? 물론 자기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을
김경수가 이뤄주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요? 서로가 거래를 해가면서. 요거는 제가 뭐 마지막 결론을 못 냈으네요. 공동 가공 의사 플러스 기능적 는 뭐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거를 마지막을 못 들었고, 김동원의 실체와 실체와 피고인의 인식, 요것도 제가 모르고. 그러면서 또 이 변호인이 김동원을 또 깎아내렸어요. 김동원이 오프라인에서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 별로 없다. 이 사람이 대림산업계획에서 대림산업계획에 고려개발에서 얘기를 했었고, 주무부서에서 뭐 대리를 했었다. 이 사람 경력 별로 없다. 이렇게 했었고, 그 대신에 온라인에서 이 사람이 인기가 있었다. 뭐 송화비결 자마투스라는 이런 글을 운영하면서 재미를 좀 봤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등장을 했었고, 이런 배경이 있다. 경국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데 있었는데, 그 숨은 카페, 열린 카페 2,500명, 또 숨은 카페에서 450명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좀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로 강의나 그다음에 서적 준비, 이렇게 뭐 출판도 아니고 준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준비라든가 물품 판매 이런 게 있었고, 사무실도 있었고 주로 강의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경고모의 실제는 피고인은 몰랐었다. 당연히 몰랐겠죠. 처음부터 뭐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몰랐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자기네들 의도가 맞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동모의 목적과 이념, 정치적으로는 비밀 결사체고, 자기네들 스스로는 뭐 민주화의 수호라고 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었고, 물질적 추구가 있었고, 그러면서 뭐 이제 김동원이 하는 일이 좀 허황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일본의 대진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라든가, 또 경공모의 구상이 재벌들이 통일을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김동원이 하고 있는 일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거 김동원이한테 김경수가 직원을 시켜서 여러 번 브리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11월 9일날 갔을 때도 브리핑한 거 다 들었고, 그거 들었고, 어쨌든 뭐 김동원의 이념이나 사상이 뭔지 상관없이 김경수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됐기 때문에 뭐 듣는 동안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동원이 측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가 열심히 준비한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김동원한테 설명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경경모의 뭐 조직 그루트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런 거는 김동원이를 깎아내릴지 모르지만 재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동원이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밑에는 직원이 뭐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김동원을. 물론 요거는 뭐 제가 들으면서도 굉장히 김동원이가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동원이 한 말을 전부를 거짓말에 허황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김동원이한테 잘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치권을 힘을 이용을 했었고, 그 정치적인 이런 김동원이가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인을 끌어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요렇게 해갖고 김경수가 끌려들였다고 하는데, 김경수가 바보 천진가요? 김동원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 김경수를 제2인자를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면 김경수는 바보 천치라서 제2인자가 됐나요? 예.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바랐었고, 김동원의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킹크랩의 의의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김동원의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 운영한 킹크랩은 그렇죠. 킹크랩은 김동원이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했었고 운영을 했었고, 댓글의 순위 조작을 했던 프로그램이다. 제가 이것도 김동원한테 잘 알려주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2016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게 2016년 9월 달에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고, 11월 9일 날 피고인이 승낙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등등 이런 개발 과정을 얘기를 쭉 하면서 뭐 유아를 서로 뭐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2016년 6월 30일 송인배가 소개를 해서 국회에서 만났었고 인사를 한 정도뿐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네가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1차로 경공모를 김경수가 방문했어요. 이게 두 번째 만남이기도 한데, 2016년 9월 28일 1차 방문을 해서 피고인이 강연을 했다는 이런 소개를 하고 뭐 했는데,
일단은 강연은 하진 않고 간담회 정도로 만났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2017년 1월 10일 날 3차 방문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봉호 3차 방문을 했는데 경제민주화 공약의 준수 확인, 또 피고인의 킹크랩 관련 보고서를 확인받았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검찰 측이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2017년 2월 7일 날 피고인 없이 한주영 그 보좌관만 만나고 했고, 그다음에 2017년 2월 17일 또 이 한주영이 경공모를 방문했어요. 이때도 이제 검찰 측에서는, 특검 측에서는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7년도에 한주영이를 만났고, 이때 이제 만났을 때 2017년도에 만났을 때는 그 이제 대통령은 벌써 이때가 이제 되고 난 이후, 그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된 이유였었고, 탄핵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질, 물론 탄핵을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100% 쫓겨난다는 거는 자기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 일정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했는데, 2017년 2월 17일 한주영을 만났을 때 한주영이가 그 이제 선거가 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그 선거위원회에 들어갈 거기서 쓸 사람들, 김동원이가 추천하는 두 사람의 그 이력서를 가지고 들어간 날이에요. 예. 그래갖고 2017년 3월 2일 도디훈이가 선대위,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7년 3월 1일 날도 만났었고, 2017년 5월 9일 이건 대선이었었고, 그 다음에 6월 7일 날 김동원이 국회를 방문해서 만났는데, 이때 이제 김동원이가 요구를 했죠. 대선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하라. 한 사람은 그 선거 문재인이가 하는 그 선거 위원회 선거 준비하는 데 들어갔었고, 한 사람은 대사로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원이가 만나서 확인 받으러 간 거죠. 그랬고 2017년, 그러면서 이때 이제 2017년 이때에 오사카 총영사 추천으로 이제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을 했다고 이제 검찰이 주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쯤에 김동원이가 이때쯤에 대사를 안 보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일주일 동안 직원들을 휴가를 보낸다고 이제 김경수한테 거짓말치고 댓글 다는 걸 안 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김경수가 다시 이제 대사로는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총영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그러면서 2018년도에 지자체까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말이 오갔는데, 그때쯤에 김동원이가 일주일 동안 댓글 안 달면서 김경수를 시험해 본 적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지자체 때 그 안희정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희정 대통령이 안 되면 대통령한테 보고서 보낸 게 이제 뭐 김문재인이가 거슬한 게 있고 하니까, 그걸 안 되면 제2인자를 또 키워서 안희정을 키워갖고 자기네가 김동원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하고 안희정을 밀려고 했는데, 지자체가 되기 전에 안희정이 잘렸었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도 밀려고 했었는데, 이재명하고는 뭐 여러 뭐 어떤 그룹들을 하고 맞지가 않았으니까 이재명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노회찬이를 무슨 장관일 이런 걸 시켜갖고 또 자기네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는데, 노회찬이는 자살을 뭐 당했는지 하여튼 자살했는지 그런 상태가 돼서 김동훈은 여러 가지로 진퇴양난에 빠졌었죠. 그래서 2017년 12월 28일 날 한정으로부터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김동훈이가 작전을 자기 나름대로 김경수한테 맛을 보여주려고 이제 작전을 했었죠. 그래서 뭐 2018년 2월 달에 이제 평창 올림픽 가지고 난리를 피면서 추미애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쭉 날짜를 읽어왔으면서 그러면서 뭐 검사들은 공소사실의 불특정하면서 이런 등등을 쭉 읽어왔었고, 뭐 옛날에 판례를 들어가면서 쭉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정말 놀란 게, 원심 판단의 논리가 이분이 쟁점 심은 원심의 판단의 원심의 판단이 정확했는지 그러는데, 댓글 작업이 선거 운동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샌다이 총영사 추천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또 세 번째는 제가 놓쳤는데 야 막 들으면서 제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잡이의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변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할 양심이 있나요? 네? 국정원 댓글 달아서 박 대통령이 당선했다고 대통령 임기 내내 물고 늘어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는 뭔데 자기네들이 아니 킹크랩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아니면 단순히 작업을 하는 애들 이 사람들까지 이용해갖고 자기네가 선거를 이용하고 새누리당 때 이 댓글 작업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묻기도 하면서 자기네가 했는데 이게 뭐 댓글 작업의 선거 운동을 한 것인지 이거 아마 특검처에서 잘 이거 깨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서 그리고 샌다이 총사 추천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그러면 김동훈이가 바보 천치라서 돈도 안 받고 그럼 그런 것도 안 받고 했다는 말인가요? 변호사들은 너무나 아무리 뭐 항소심에서 합류한 거라 제가 무시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사건 내용 몰라서 그런 건지 이런 말이 그 재판장에서 통할 거라 같아요. 저 같은 법지식 없는 사람도 그러는데 특검이 이걸 그만둘 것 같아요. 이거는 개소리고요. 이거는 진짜 여기에 대한 반론할 자체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댓글 단 것이 지금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서 실제 이루어진 것이 알 수 없다? 이거 박 대통령에 대해서 4년 내내 물고 늘어진 거예요. 변호사들 민주당하고 이런 말 한번 얘기해보세요. 양심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 댓글에 문재인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피고인 등에게 부적정한 공감 클릭이 많았다. 우호적 댓글이 아닌 것, 또 비공감 클릭이 다수가 있다. 아니 그럼 당연하죠. 걔네가 좌파들이 우파인양 해갖고 댓글 다지고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파인양 해서 댓글 단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모를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변호사가 시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걔네가 우파처럼 댓글 달았잖아요. 그 어떻게 교묘하게 하는지 댓글 단 걸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심이 언급한 이런 증거는 장래의 댓글 작업 근거가 될 수 없다. 개소리였었죠. 장래의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 작업하고 선거운동의 의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판결을 그 판례를 읽어대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변호사라고 태평양 아니라 어디라도 변호사라고 다 말이 되는 줄 알아요. 네. 그러면서 장래의 댓글 작업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완전 개소리죠. 일반인의 강권, 피고인 등의 부적절한 공감 클릭이 많았었고 이런 얘기 또 장래의 댓글 작업에서 당시의 정황상 자체가 정황상 뭐 이런 뭐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변호사들 제가 감히 말하건데 이런 개소리예요. 예. 그러면서 피고인이 김동원이가 독자 개발했다고 피고인은 김경수는 김동원이가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나 김동원으로부터 방문했을 때 킹크랩에 대해서 킹크랩과 회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월 28일 김경수가 그 산채를 방문을 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한 브리핑도 했고 여기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11월 9일날 시연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이 피고인이 산채 방문을 할 때 일정을 조율을 했었다. 그렇죠. 김경수가 국회의원인데 뭐 그런 일정 조율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김경수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으면 왜 방문을 했겠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방문이 정해지는 것이 박선민이 조직도나 관내 활동 등 브리핑 자료들을 준비를 했었다. 김경수한테 보고를 하려고 이런 거를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1차 방문 산채를 방문했을 때 2차 방문이 2016년 9월 28일 했었고 재배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필요하다. 이런 걸 했는데 사실 두리평 재판에서 제가 1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김경수가 정말 그 기업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 김동원이가 기업을 이렇게 물론 뭐 자기도 그 M&A 적대적 M&A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는 말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로 이제 그 시간이 좀 흘러서 보면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꼴을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김동원이가 문재인한테 보고서를 2분이나 올렸을 때 문재인이가 이제 뭐 삼성이나 네이버는 그만두라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김동원이가 기획했던 이런 일을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국민연금 의결권이 필요한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기업을 손대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분명히 김동원이가 김경수를 통해서 이런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날 보면 김동원이가 만든 2016 11 온라인 정보 보고서에도 보면 이걸 이용해서 대선 지지율 상황에 관하여 브리핑을 했었고 1차 방문 후에 개발 중인 킹크랩의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김동원이하고 만나면서 이런 목적을 두고 이런 거를 주고받았는데 자기가 뭐 킹크랩을 뭐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서 전혀 개입이 없었다. 김동원이가 독자적으로 했다. 이런 말은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데서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또 2018년 2월 9일 김동원이가 이제 화가 났어. 이때쯤에 2018년 2월 9일은 김동원이가 이제 화가 나 있을 때도 자기네들이 김동원이가 원했던 그런 게 전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48일 동안인가 이 날짜는 제가 148일 동안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148일 동안 불려먹고 토사구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요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온 얘기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김동원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나중에 또 변명을 하죠. 물론 전화를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이런 것도 이제 문자 그 카톡방 아니 그 이제 텔레그램방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다가 같이 하고 있다가 그런 거 연락도 없이 이제 다른 그 비밀 대화방 이런 거 같은 것도 지워버리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동원이가 캡처도 하고 김동원이가 김경수가 이제 이 꼬리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토사구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김경수가 변명이랍시고 핸드폰을 바꿔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그 변호사가 다시 읽어주고 뭐 등등 하면서 피고인은 김동호로부터 협박당할까봐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대합방 메시지를 뭐 삭제했다라고 변소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아마 이런 변명을 그 법원에서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이제 말도 김경수가 비밀했고 비밀 대합방을 삭제했다고 변소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URL을 전송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내용 이런 것도 있고 항소한 이후 이런 뭐 내용도 좀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이 항소한 이유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특검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13개월 동안 URL을 전송한 경위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했고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URL을 전송한 경위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URL이 이렇게 와서 김경수한테 이런 글이 와서 김동원이가 직원들한테 댓글 작업을 지시할 때는 이제 A라는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김경수가 보내준 문건이다. 특히 신경 써서 해라. 하고 이런 표시를 했고 여기 김동원의 직원들이 다 나와서 이런 거를 똑같이 증언을 했었죠. 뭐 이런 것도 했었고 2017년 6월 5일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일본 대사 대신에 오사카 총영사를 제의했다.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원래 김동원이는 대사 자리를 얘기를 했는데 2017년 5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이가 이제 여러 뭐 중요한 국가들의 이런 대사들을 임명을 하고 나서 이 김동원이가 원했던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거를 안 해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댓글 다는 걸 작업을 중지하면서 김경수가 하는 짓을 떠보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2017년 6월 5일 날 김동원이가 김경수를 만나니까 이제 김경수 쪽에서는 일본 대사 대신에 오사카 총영사를 제의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그때도 총영사 자리가 뉴욕, 홍콩, 상하이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알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것은 피고인의 김경수의 적극적 범행 지시가 있었다. 이거는 뭐 선고 때 나온 얘기라 굉장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피고인은 댓글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또
이게 김동원이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김경수의 지시를 받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변호사 그 특검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인은 댓글 요리를 좋지 않을 경우에 김동원을 질책까지 했다. 예, 김경수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김동원의 관계가 악화되자 보좌관을 통해서 방한 기사를 또 전송을 했다. 이런 얘기도 특검이 이제 주장했었고, 피고인 공모 사실에 대한 회원들 간의 진술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있고, 이런 이제 증인들이 직원들이 나와서 증언한 것이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고, 그다음 경북모 회원들의 직접 경험한 사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증명력 해갖고 이제 표를 세 군데 이렇게 그려갖고 통상적 상황, 반복적 업무 능력, 해온 진술의 일치 세 가지가 일치를 해서 원심이 타당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물론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그 특검의 논리 정연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다 1심에서 제가 재판을 다 보고 또 결론인 그 선고를 다 봤지만 선고를 보고 나니까 많이 이제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주장한 그거는 논리 정연했고 또 성창호가 사실 이거 판결을 잘 썼고 여기서는 굉장히 논리 정연해서 여기서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는 논리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원심은 타당했다고 하고 피고인 측은 특검 측이 증언만 있다고 하는데 특검은 객관적 증거가 불인정하다고 하지만 특검은 객관적 증거뿐만 아니라 물증 인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심의 판단은 적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상용 특검이 또 얘기를 했어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샌다의 총영사 이익 제공 총영사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의미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김동원이 매일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매일 피고인한테 김경수한테 보내줬다. 그리고 뭐 상대 진영 이메일 동향도 파악했는데 여기는 안철수나 이재명이 주고받은 이메일 동향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도 오갔었다. 그리고 대선 관련 정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해서 온라인 동향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살폈었다. 이런 거 있었고 또 경남 김해 지역 피고인 지지자들의 조직화 이런 경공모 활동의 선거운동 온라인 활동 이런 것도 이제 김경수한테 보고서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했었고 2017년 그리고 2017년 6월 7일 면담을 위한 공문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이제 이 특검이 그 박상윤 특검이 얘기를 했었고 샌드의 총영사 제안 같은 경우에 이제 표를 좀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일본 대사를 청탁을 했었고 요거는 이제 김동원 측에서 뭐 그 청탁을 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청탁을 거절했고 그래서 김동원이가 작업을 중지를 했었죠. 작업 명령 요거를 중지를 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을 했었고 그러고 있다가 작업을 다시 재개를 했었죠. 그러고 있다가 지선 때까지 도와달라고 해서 작업을 재개했는데 결국은 2017년 12월 달 돼갖고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김동원이가 화가 나서 2018년 들어와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 이때쯤 하면서 맞바라 하면서 댓글을 막 달면서 뭐 우파가 댓글을 다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가 이걸 고소하고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변호사들이
김동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뭐 이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특검이 주장한 이런 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 이 특검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거를 좀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각 공판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다음 판사가 공판 조서까지만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주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변호사하고 그 검사하고 특검들하고 이제 자료를 주고 뭐 욕 받는데 좀 옥신각신 하고 있다가, 하여튼 판사가 그 이제 자료를 주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끝났고, 특히 이제 로그 기록 요거를 특정하라. 뭐 이제 특검에서는 그렇게 이제 김한 그 특검이 그렇게 해서 로그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거 특정하라. 이거를 재판 지연하려고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차문호가 뭐 오늘 많이 늦었다. 그때가 한 7시 뭐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이 많이 늦었다. 굉장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교도관 그 구치소에 온 교도관한테 늦게 끝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6시까지 끝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4월 25일 날 재판을 3시에 잡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3시에 잡아갖고 재판 6시까지 간단히 끝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이제 10일 날 재판이 시작될 때 하고 끝날 때인데 보석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뭐 나중에 언론을 봤더니 뭐 11일 날 풀려난다, 10일 날 풀려난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10일 날 풀려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불만스럽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저희도 이제 막 풀려남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뭐 저희들도 막 그 기사가 정말 구치소를 때려 부신다는 각오로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김경수가 풀려나면 서울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항의를 해야 돼요. 예, 제가 그 한 영화 생각나면서 정말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만일에 김경수가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또 변희재 씨를 풀어줄 똑같은 케이스로 보석 심리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김경수를 풀어주는 일이 될는지, 또는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영향이 미치게 될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잡기는 잡았는데,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김경수가 석방이 된다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리고 김경수가 11일 재판에 나올 때도 너무 기가 막힌 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사진을 찍는 그 기자들이 많이 몰려있지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번에 김경수가 수갑과 포승줄이 없이 나온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고, 그리고 변희재 씨가 그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지 않으면 재판 안 나가겠다 해서 재판이 안 나갔고 해서 11일 날 김경수가 재판에 나올 때는 기자들이 몰려 들어갔고 또 찍어도 될 줄 알았더니 의외로 기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또 눈치를 보는 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분한테 들으니까 그 시간에 뉴스에 김경수가 한 건도 뉴스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도 제가 11일 날 오후에도 그 기사들을 검색해 봤더니 아주 김경수가 팔 흔들고 나오는 건 한 개인가 보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검색해 보니까 이 가슴 위로만 보이지 아주 팔 흔드는 그 부분까지 나온 신분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뭐 김경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제가 뭐 끝나고 나니까 지지자들이 또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엄청 뭐 지지를 보내면서 분위기가 다 그 지지자들이 다 서갖고 있으면서 서로들이 막 손을 흔들고 응원을 하고 하는데, 진짜 박 대통령 재판을 우리가 그렇게 숨도 안 쉬고 보냈다는 게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사실 뭐 김경수 재판에 들어가면서 저는 표시를 내진 않아요. 내지는 않고 그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맞추고 있는데, 뭐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저희 집 박사모델라는 둥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저도 좀 불편할 것 같고, 또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뭐 그 사람들하고 눈도 맞추지 않고
그럼 유튜브만 보고 뭐 SNS 글만 보고 있지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뭐 알고 지내고 싶은 뭐 이렇게 눈을 통하는 뭐 좀 거북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어제 늦게 끝나고 나서 이제 김경수가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왔는데 바로 뭐 유튜브를 준비를 못하고 매일 이렇게 늦게 되네요. 하여튼 김경수에 대한 재판 내용이었습니다.